자, 그러면은 좀 늦었지만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현철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일 의원 외교에 대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권하고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는 양국에서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정상회담을 거쳐서 또 나라와 안동에서 셔틀 외교를 하면서 양국 관계는 굉장히 안정화되었고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국의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 이 세션을 이제 오늘 하게 됐는데요. 먼저 모두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의원 외교 세션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원님들한테 축사와 환영사를 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시고 또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신 주호영 의원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입니다.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포럼 오늘 첫날에 우리는 불확실한 국제질서 속 한일의회 외교 역할이라는 매우 시적절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 국회가 회기 중이라서 일한의원연맹에서는 타지마 나카메 중의원 의원님, 또 마츠가와 루이 참의원 의원님께서 온라인으로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사회는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안보 경쟁, 공급망 재편, 또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질서와 규범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정부 간 외교뿐만 아니라 의회 외교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 외교는 정권 교체와 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성을 유지하며 국민과 국민을 연결하는 신뢰의 가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때로는 역사와 정치적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은 양국은 미래 세대의 번영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협력해야 할 운명적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과 그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은 반세기 이상 양국 정치권의 소통 창구로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관계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 측의 다케다로 유로타 회장이 취임하시고 이번 주에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일 일한의원연맹 사이의 관계는 친밀하고 많이 가까워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의회가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고 국민 간 우호를 더욱 깊게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별 세션의 성공적인 논의를 기원합니다. 오늘 참석한 한일의원연맹 의원들은 오늘 논의된 바를 의원 전원과 공유하고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또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이란의원연맹의 타지마 카나메 의원님, 그리고 마스카와 루이 의원님을 비롯한 비록 제주도에서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나마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교수님과 김희야 다다시 교수님, 그리고 양기호 교수님, 그리고 문진석 의원님과 이성권 의원님을 비롯한 한일관계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제주 포럼을 찾아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1회 제주 포럼의 첫날, 한일의원연맹과 이란의원연맹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세션에서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은 단순히 한일 관계를 진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양국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정부 간 외교가 여러 제약을 받을 때에도 의회는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는 물론 청년 교류, 지방 협력, 문화와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외교가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6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갈등을 관리하고 신뢰를 축적하는 꾸준한 노력이야말로 양국 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한일 의회 외교의 제도화와 정례화, 그리고 협력 의제의 확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협력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세션은 이제 교수님 두 분이 각각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여서 기조 발제를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양국의 의원님들이 이제 패널 디스커션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 기재 발제 자료는 키미야 타다시 도쿄대학 교수님께서 10분 정도 또 기조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께서도 동일하게 10분 정도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미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ただいま紹介に預かりました木宮です。ジェジフォーラムは確か 3回目ぐらいの参加になるかと思います。非常に楽しみにしておりました。で、私の話は3つの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一つは日韓関係がどういうふうに変化してきて現在に至っているのかと。そして2番目としては、そうした日韓関係、日韓が今現在取り巻く困難な問題が何か。でそれをめぐって協力をする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す。で最後にいわゆる日韓の議員交流がどういう役割を果たせるのか、交流する場合にどういうふうな点に留意したらいいのかということです。まず最初に、日韓関係の構造変化ということですが、一言で私はこの国交正常化から60年の間にいわゆる非対称相互補完関係、アシンメトリカル・コンプリメンタリー関係からだいたい1990年代以降にいわゆる対称相互競争関係、シンメトリカル・コンペティティブな関係に変化したということを主張したいと思います。で、その定義をざっくりと話しますと、いわゆる日韓の質量が全く違うものから非常に類似した同じようなものになったという変化、それから日韓関係の内容自体が非常にいびつな関係であったものが非常に均衡の取れた関係になったと、その2つです。そして一方で、国力や体制が接近すること、いわゆる対称化によってお互いの国家や社会における周辺情勢認識やそれに基づく国益認識も接近します。さらに相互協力によって獲得可能な利益が増大する可能性もありますが、他方で相互に優劣をめぐる競争意識が高まる側面があります。
特に日韓のように過去19世紀末から20世紀前半にかけて、支配非支配という究極の非対称関係を経験し、しかも20世紀後半に非対称から対称へと急激に変容した関係では、実態に意識が追いつかない、もしくは逆に実態以上に意識が過剰反応することもあり、競争意識がより一層強く働くからであります。次に2番目に、日韓を取り巻く困難な問題、私は3つ取り上げますが、まず何よりも一番大きな問題はトランプ政権への対応になります。トランプ政権は今までの、アメリカの政権、大体今までのアメリカの政権は、ちょっとこういう言い方をすると失礼ですけども、仲の良くない日韓を、仲裁して仲直りさせて日米韓の協力を進めるというのがアメリカの政府の政策だったと思います。しかしトランプ政権はむしろ日韓をアメリカに向けた忠誠競争に巻き込んでアメリカの有利な地位を確保する、そういうことにあると思います。したがって、忠誠競争に巻き込まれて不利を被らないようにする日韓の連携が重要だと考えます。で、1番目としてはグローバル関税政策、これはほぼ結果が出ているわけですが、私は両面があったと思います。つまりトランプ政権のいわゆる忠誠競争に巻き込まれたという側面と、日韓が連携して、それをある程度、防ぐことができたという側面があると思います。2番目は同盟の現代化、同盟の柔軟化を含めた同盟の現代化への対応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これは今後おそらくもっともっと重要な問題になるかと思います。日本の対応というのはほぼ一貫して、先ほどのセッションにありましたけれども、インド太平洋戦略、つまり大国化する中国に対応するために日本、オーストラリア、フィリピンなどの有志国と連携しながらアメリカの関与を確実にする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日米同盟が台湾海峡問題に関わるのはある程度はやむを得ないという認識があるかと思います。それに対して韓国は、もちろんこれ保守と進歩で違いはあるわけですが、最大公約数としては、米中間の中立は難しいが、それでも一方だけに偏ることは望ましくないと。したがって日本が主導するインド太平洋戦略とは距離を取ると。米韓同盟は朝鮮半島有事に限定したものであるべきであって、台湾海峡問題への関与はできるだけ回避す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と思います。ただその中でもう一つ大きな違いとして最近、考えられるのは、駐留米軍と自分の国の軍との関係。韓国のイ・ジェミョン政権はいわゆる戦時作戦統制権を返還してもらうと、それによって軍事主権をいわゆる高めるという思考を持っている。それに対して、日本は逆にむしろ在日米軍と自衛隊との機能統合を推進する方向にある。これは一見韓国とは対照的な側面があるかと思います。2番目としては米中関係への対応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日本は安倍第二次政権以来、いわゆるインド太平洋戦略で一貫をしてきたわけです。そして現在は野党が弱いということもあり、野党が外交的な代案を提示するわけでもなく、私は今日本は外交に関してはバイパーティザン、超党派だと思います。それに対して韓国はムン・ジェイン政権の時代はいわゆる戦略的模倣性を掲げます。しかしユン・ソンニョル保守政権は韓国版インド太平洋戦略を掲げます。で、現在イ・ジェミョン政権は、インド太平洋戦略という言葉は使っていませんが、だからといってムン・ジェイン政権の外交に回帰するわけでもないわけです。最近よく使われている言葉は戦略的模倣性ではなくて戦略的自立性をいかに高めるの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これは高市総理とのいわゆる日韓首脳会談でも高市総理は大体いつも日米韓の協力が重要だというのに対して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それだけでなくて日中韓の協力も重要だと答えるということが続いております。3番目としては北朝鮮への対応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もちろんこれ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に邁進してい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けれども、他方でやっぱ特に韓国によっては北朝鮮がいわゆる敵対的な二国間関係論を提示をすることで、
ロシアや中国との関係を強め、そしてさらにはロシアや中国に対するヘッジ外交を行うことで、現在外交的な孤立を脱することにある程度は成功しているという状況があります。さらにより複雑な問題はとにかくアメリカのトランプ政権が米朝対話には積極的な姿勢を少なくとも形の上だけでは示していることです。もちろん私は米朝交渉の再開が北朝鮮の軍事挑発にブレーキをかけることにつながるのであれば、日韓にとっては大変望まし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特にイ・ジェミョン政権は南北関係を何とかしたいと考えているわけなので、そこに対しては非常に期待が大きいと思います。ただ他方で、トランプ政権が、北朝鮮の核保有を既成事実として認めてしまうということになると、北朝鮮を非核化に向けさせる重要な交渉手段を失うということにもなってしまうわけで、この点には留意をする必要があるかと思います。このように日韓を取り巻く国際環境は、一段と厳しさを増していることは確かです。こうした中で日韓外交が収斂するのか乖離するのか、そして日韓がそれぞれの国内条件の中でどのような選択をするのか、そのためにこうした日韓外交を支える議員交流もますます重要さを増す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最後に議員交流の役割と留意点ということで、もちろん日韓は日本の議員内閣制と韓国の大統領制という根本的な違いは存在しますが、他方で選挙制度は非常に似ています。小選挙区比例代表並立制を基本とするということです。韓国の場合には地域世代という社会的要因と保守新法という理念成功が重なる傾向があるわけです。日本は韓国ほど地域や世代による偏差はありません。でその結果として政党システムも私は非常に類似し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つまり、二大政党制から一党優位体制へと、日本は保守の一党優位体制ですが、韓国は進歩の一党優位体制になります。ただ私は韓国の場合にはこれから保守勢力が頑張れば統制回復も全く不可能ではなくて、むしろ構造的には二大政党制への回帰の可能性は日本より韓国の方が高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そうした議会と外交との関係ですが、韓国の保守と進歩は外交が与野党間の争点になっていることは確かです。また政府与党の内部においても亀裂が存在するようです。いわゆる自主派と同盟派、私は適切ではない表現だと思いますので、私自身は韓半島中心主義とグローバル均衡主義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が、ただ私は韓国では具体的な外交政策が争点になるというよりも、外交を基礎づけるイデオロギーの対立という側面が強いと思います。外交をめぐって以前のムン・ジェイン政権とユン・ソギョル政権との外交はかなり乖離したわけですが、イ・ジェミョン政権は実用新外交と銘打って均衡の取れた外交を推進しているためには、外交政策はそれほど争点化されてはい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日本の場合には野党が分裂して、そして相対的には超党派であります。こうした日韓のこうした国会構成の違いを前提に、どのような議員外交を推進するのか、そうした問題が問われているかと思います。私は日本の場合には一方で確かに超党派であるということは外交を推進するにあたっては望ましいわけですが、ほとんど国会を見ても外交をめぐって与野党の間であまり意味のある論戦が展開さ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は思えません。そういう意味で言えば日本はもう少し外交をめぐる与野党間の意味のある論戦が望ま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他方で韓国のように外交をめぐる与野党もしくは与野党政権内部の対立が場合によっては国境を越えて、つまり例えば具体的に言えば議員が外国に出て外国の政府やメディアに自国政府の外交政策をことさらに批判することは回避されるべきだ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しかもイ・ジェミョン政権の下で外交政策をめぐる与野党間の乖離がそれほど大きくないにもかかわらず、国内の政治的対立のためにそれをことさらに増幅させる力が政党間に働くということになるかと思います。日本ではこうした韓国外交をめぐる
韓国国内の政治力学を十分踏まえた上で、韓国の保守進歩の対立の政治力学に、日本の対韓議員外交が巻き込ま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も重要かと思います。日韓双方の議会ともに自国の議会の自己イメージで相手国の議会を見ない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かと思います。お互いの違いを十分わきまえた上で、どのようなアプローチをしたら相手国の政府、議会を自国にとって有利なように動かせるのかという、戦略的な思考を優先させる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以上です。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양기호 교수님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하실 예정이시죠? 화면 준비가 되나요? 예, 그럼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 예. 자, 평소 존경하는 김성한 전 외교부 장관님, 그리고 주호영 한일 의원연맹 회장님, 그리고 이수훈 전 주일대사겸 한일 평화포럼 이사장을 모시고 또 많은 현직 의원님 온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일 일한 의원외교의 현상과 과제, 한국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약 10분 정도 발표를 드릴까 합니다. 약간 내용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시간 관계상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는 것을 좀 양해 바랍니다. 먼저 한일 의원외교의 변화입니다. 지금 저 모습은 이제 제45차 한국 국회에서 열렸던 한일 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인데요. 올해 연내에 도쿄에서 제46차 한일 일한 의원연맹 협동총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국제정치는 역시 이제 정부 외교 또 의원 외교뿐만 아니라 공공 외교를 포함해서 이런 총력 외교이자 복합 외교이자 그리고 디지털 외교 이렇게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가치를 중시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견 국가로서 어떻게 국익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북아 주요국 네트워크는 역시 한미일 간의 연대와 대화, 소통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소통이 특히 한미일 간의 어떤 신냉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지 못한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외교의 성격은 정부와 달리 여러 가지 전달자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이제 변환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또는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세팅을 하면서 양국 관계, 특히 정부 외교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내 규정으로는 초청 외교가 있고 그리고 방문 외교가 있고 국제 회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량을 본다면 볼륨으로 본다면 방문 외교가 가장 많은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벌써 50여 년 가까이 됩니다. 한일 일한 의원연맹이 각각 만들어지면서 지금 4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일 의원연맹은 약 180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60% 정도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60% 정도의 의원이 한일 의원연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713명 의원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290명의 중참 양원의 의원들이 소속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당히 과반수에 가까운 또는 과반수를 넘는 그런 의원분들이 소속하고 계시고 양국의 어떤 그 의원 단체를 이런 국제 기구를 대표하는 가장 전형적인 아주 기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2월달 일본 총선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전후 최초로 여당이 무려 350석을 넘을 정도로 압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국내 정세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한일 공히 여당이 안정 다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한일 일한 합동총회에서 많은 주요 의제가 돌아왔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2년에 있었던 교과서 갈등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한일 간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양국 의원 외교가 수많은 역할을 하면서 다양하고
강한 파워를 행사하면서 마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양국의 갈등을 극복해 왔던 그런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역시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1교포 참정권 문제라든지 특히 최근 들어서 성과를 거둔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를 방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고 더 나아가서 에너지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 안보라든지 또는 반도체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 간의 어떤 우원 외교에서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김미하 교수님께서 이제 그 실용 외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2년 후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1998년 10월에 있었습니다만은 당시 지적했던 그 이야기는 굉장히 새롭습니다. 한일 일한 우원연맹의 향활동 확충을 환영하고 그리고 21세기를 담당할 차세대 소장원 간의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김대중 오부치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의 키워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익 중심 실용외교입니다. 가치와 실리의 균형을 맞추고 전략적인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위협을 관리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정교한 외교 전략이다. 주변 국가의 안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한미일 간의 안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한중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시겠다. 특히 과거사 영토 문제는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셔틀 외교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용외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와 민생입니다. 이 한일 간의 실용외교에 있어서 CPTPP라든지 또는 이제 양국의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 속에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회장단께서 각 의원께서 일본을 방문하여 그동안 의원에게서 많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올해 1월달에 있었던 다카치 총리를 방문하셔가지고 의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활동 등에 대해서 다카치 총리도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시다 전 총리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초고령 사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최근 중동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이라든지 또는 한일 양국의 경제 안보 기술에 대한 공동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작년 말에는 미래위원회에서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구 집중, 그다음에 청년 교류에 대해서도 교류를 해 나가자라는 그런 교류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카치 총리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 차례에 걸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셨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역대 최초로 작년에 들어서 이 여론조사 결과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과반수를 넘는 아주 긍정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도 급상승하고 있고요. 저는 이건 굉장히 놀랄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통계 조사 중에서 주변국 지도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해 가지고 일본은 물론이고 처음으로 일본의 총리께서 미국의 대통령보다 인기도가 높은 아주 놀라운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한일 양국 간의 실용외교가 제대로 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양국 정상 간의 신뢰가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나 다카치 정권이든 약간의 지금 그 지지율이 감소하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적어도 과반에 가까운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8월달에 도쿄 정상회담이 있었고 여기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일본 측이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한미일 또는 한중일 간의 정상회의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고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의 이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협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나라에 있어서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와 공급망 또는 국제 스캔 범죄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말 이번 5월달 지난달에 있었던 안동에서 한일 셔틀회담은 그야말로 셔틀회담의 극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총리께서 당시 안동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으셨고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양국의 신뢰를 구축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일 양국이 가시적인 우리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누릴 수 있는 LNG 또는 원유에 있어서 수급을 양국 간에 스와프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일 양국 간의 셔틀회담이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솔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필요한 분야에서 예를 들면 일본은 악사, 한일 간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이라든지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 문제에서 특히 CPTPP라든지 일본의 경우에는 인도태평양 협력, 북한의 비핵화, 우리의 경우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한중일의 협력, 대화와 소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세 탄광 문제는 긍정적이지만 역사 인식에 있어서 진전된 일보다 나아간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 외교를 뒷받침할 우호 외교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현 장관께서 새로 바뀐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께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뜻깊은 말씀을 의장께서 하셨습니다.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우호 외교를 정부 외교, 공공 외교와 함께 대한민국 외교 전략의 3대 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국회 최초로 외교 안보 수석실을 설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막후 거물 정치인들이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개선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세대 교체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 인식이 달라지면서 이런 새로운 어떤 우호 외교 채널의 재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후인 2028년에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30주년을 맞이해서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의 공동 문제로서 양국의 전략적인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 상황 속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경제, 기술, 안보 모든 면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인 연대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한일 간의 미래 비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당연하지만 특히 저는 이제 2028년 10월 한일 파트너십 30주년을 향해서 이번에 가능하면 도쿄에서 한일 이란 의원연맹의 합동 총회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2018년 10월 한일 파트너십 30주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적어도 2018년 4월에 한국에서의 총선거 그리고 7월 달에 있을 일본에서의 참여연 통상선거를 생각하면 정적인 일정을 역산한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적어도 이것을 가동시켜 나가면서 지금 국회에 내어 있는 국제국을 활용을 하고 정책 기능, 입법 기능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앞으로 향후 1년 동안에 적어도 본격적으로 전략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짠다면 충분히 한일 파트너십 30주년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2028년에 총선거가 끝나고 일본에서 참여연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일 양국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이것을 향해서 나간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아주 바람직한 한일 우호 외교의 중대한 성과가 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실용 외교가 셔틀 회담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거사 다루기에서 나아가서 구체적인 역사 인식을 공유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국가 전략과 글로벌 전략을 지금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이런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을 때, 지금 가능할 때
향후 1년간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참석에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패널 디스커션과 마지막 플로어 질의응답 세션으로 들어갈 텐데요. 저는 패널 디스커션은 이제 두 라운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패널로는 우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본 와시다 대학에서 공부하신 경력이 있고 지금 한일 의원연맹 위원이시기도 하시죠. 또 한 분은 이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동일하게 일본에서 와시다 대학에서 공부하셨고 또 한일 의원연맹 멤버시죠. 지금 일본 측에서는 마츠카와 자민당 의원님은 지금 들어와 계시고 타지마 의원님은 지금 들어오셨나요? 아, 6시에 아직 일본 국회 관계 때문에 좀 들어오시는 게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에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첫 라운드에서는 지금 김희아 선생님하고 양기호 교수님 이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이크를 문진석 의원님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토론에 함께해 주신 우리 주호영 회장님, 민홍철 간사장님, 그리고 이성곤 의원님 두 분 또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두 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일본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마츠가와 루이 참여 외교안보위원장님께도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두 분 발제를 맡아주신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는 한일을 둘러싼 국제 질서를 큰 틀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에 미국 중심의 질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북한 핵 문제와 북한하고 러시아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공급망, 에너지,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견적으로 두 분의 의견에 진단에 공감합니다. 이런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우리 양기호 교수님께서는 한일 간의 민감한 문제까지도 이렇게 의원외교 의제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가미야 타다시 교수님은 한일 관계가 경쟁적 관계로 변한 현실 속에서 의원외교가 국가 간 인식 차이를 조정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 질서 변화의 의원외교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의 공식 외교만으로는 국가 간의 안정적인 협력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럴수록 의원 외교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 의식에도 공감을 합니다. 기미야 타다시 교수는 한일 관계가 과거 비대칭 상호 보완 관계에서 대칭 상호 경쟁 관계로 전환됐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서 또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관, 미중 전략 경제, 북러 협력 강화 등으로 인해 한일 양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전략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일 양국이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외교도 이런 관계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거의 한일 관계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정적 동맹 질서 속에서 관리가 되었지만 최근에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비용 부담 또는 전략적 역할을 요구하면서 국제 규범과 다자주의 구성력도 약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외교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양국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단순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협력의 파트너라는 현실 인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 간 외교, 특히 한일 간 외교는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우호 외교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기호 교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일 우호 연맹은 정부 간 공식 채널이 경색된 상황에서도 교과서 문제, 제일동포 문제, 헤이트 스피치 대응 등 성과를 냈다는 점은 한일 외교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적극적인 외교가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의원 외교하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뭐가 잘 되고 뭐가 못 되고 이런 아쉽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두 분 교수님한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일 의원 외교를 하는 데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렇게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님. 네, 국민의힘의 이성권입니다. 두 분 교수님의 기조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공통적인 점은 그 국제 질서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을 굳이 하자면 국제적인 규범이 상당히 약화됐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고 난 이후에 국제주의보다는 자국 우선주의, 일방주의를 이렇게 전 세계에 강압적으로 강요를 함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 규모의 약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패권적인 기술 경쟁들이 심화되면서 각 국가들은 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지는 의원 외교에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가? 이것은 정통적인 행정부 중심의 외교 활동을 펼치기로는 명분과 국익상에서 상당한 충돌과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큰 의미,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의원 외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조적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과 일본의 의원 외교의 과연 그런 역할, 다양성과 또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했을 때는 지금까지 한일 의원 외교의 채널은 주로 이란 의원연맹, 한일 의원연맹, 오늘 양기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과연 이 체제가 그대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조금은 질문을 제 스스로 한번 의문을 좀 던지고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제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다양한 정치적 혹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나 발생했을 때 한일 의원, 이란 의원연맹이 많은 기여를 했지만 한계도 저는 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은 관료화, 형해화된 측면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국 의원 외교의 채널을 채널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2년간 일본의 고노타로 의원실에서 비서를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란 의원연맹에 고노타로 의원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만 소장파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소장파 국회의원들하고 독자적인 채널을 구축했는데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 의원, 한일 의원연맹보다 오히려 더 내실이 더 있는 면도 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채널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은 재정적인 문제하고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새로운 미래 산업인 AI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기업들과 연계된 한일 일본 의원과 한국 의원과 기업과 연계된 형태의 채널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한국의 정치는 특히 국회의원들의 교체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총선을 거칠 때마다 거의 반타작 정도만
재선이 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좀 고민을 양국의 의원연맹에서 좀 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 우리 학자분들이나 전직 외교관, 특히 정치를 경험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의원 외교 그리고 의원 연맹에 어떻게 플러스적인 투트랙 비슷하게 1.5트랙 비슷하게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걸 고민을 좀 해보면 조금 더 지속 가능성과 좀 다양성 풍부성이 양국의 연맹에 좀 그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양 교수님에게 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발표 중에서 보면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틀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표방하고 과거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해왔던 스탠스하고 정반대로 아주 일본과의 관계를 잘 협력 구조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타카이치 총리도 원래는 강경파로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아주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끝까지 갈 거냐? 이게 과거의 역대 사례를 보면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 지지율이 낮아지면 다시 원래 본색이라면 좀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 회귀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도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지방선거 끝이고 난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명청대전이라고 불리는데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경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 그룹들의 지지를 받는 정청래 대표, 그리고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 실용주의가 중도 합리 진보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라 보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혹시나 이거는 양기호 교수님한테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다시 그 이후에 2028년대 총선이기 때문에 약간 강경한 대일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하나 제가 질문을 하고 싶고요. 타카이치 총리도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콘크리트 지지율이었던 70% 지지율이 지금 50%대로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다음 참의원 선거가 2028년 7월인가 8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권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대한 강경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양 교수님에게 이 부분은 김희아 교수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화면에 마츠카와 루이 선생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동경에서 뵙고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저 화면상으로도 이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두 분의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셨는데 그 두 분의 발표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은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일본의 국회의원 일한 의원 연맹 안보 위원장 마츠카와 루이입니다. 오늘은 국회 일조상 아름다운 제주에 못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은 10일 전에 제가 일한층 협력 사무국의 자장으로 제주 취재했을 때 제주 포럼에 참가했고 하루라산으로 신봉길 대사님과 지금 현재 장국 외교부 대표님으로 일하고 계신 마온니 씨랑 같이 산책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はい、今日はテホヨン会長、それからミン・ホンチョル幹事長、そして、何度もお会いしているイ・ソンコンさん、それからムン・ジンソク議員もご一緒で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で、今日のテーマが議員外交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まず認識として私自身もですね、今の日韓関係というのは非常に良好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シャトル外交が定着して、で、一番最初は、左派の、かなり日本に厳しい発言をされていた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
誕生され、そしてまた日本では逆に保守で、有名な史上初の女性総理である高市総理が誕生されて、うまくいくのかといったような見方がありましたが、非常にこの国益中心の実利外交を韓国側もなされ、また日本にとっても、インド太平洋 2.0 というこの戦略の中で非常に重要な立ち位置を占める韓国、そしてまたシャトル外交を岸田総理の時から始めてきたわけですけれども、これを継続していくという非常に現実主義、国益主義の外交を展開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で、日本では 59%、韓国では 66% の世論調査でお互いの関係が良いというふうに評価してますし、日本にとっても韓国にとっても観光で来ている一番多くの国民が来ていただいているのが日本であり韓国だという。なんか1300万人が過去最高相互に往来してるんですけど、韓国の方の方が900万人なんで、日本によく来ていただいてるんですね。で、900万人ってことは、韓国の人口の 18% だと思うので、非常にいい状況が続いてるなと思います。日本でもアンドンの首脳会議で、メガネを高市総理と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並んで撮った写真、話題になりましたし、あと奈良で、ドラムを一緒に叩いたシーンもすごく有名で、国民レベルで非常に日韓お互い国民レベルで親しみを湧くことができたなっていうふうに多くの国民が感じています。私は日韓関係は基本的にはもう後戻りすることはな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波はありますけど、元の戦後最悪の関係に戻ることはもうないと思っています。それは若い世代になればなるほどですね、お互いの関係っていうのは対等であるということがもう当然視の前提になっているからということと、今日本と韓国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が非常に厳しい。中ロ関係、ロ朝関係、そして最近は、中朝関係も改善される方向にありますので、非常に周り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が厳し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と、アメリカがトランプ政権 2.0 の下で不確実性が増している。で、その中で日韓は同じ立場にある、国だと。しかも隣の国ということなので、私は今後歴史問題とかいろんなことで問題がなくなるわけじゃないので、起き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これは管理ボックスに入れてマネージ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ところです。で、日韓議連の関係では、あさって武田会長、新会長がですね、イ・ジェミョン大統領、ソウルに行って表敬訪問も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ってますし、秋には今回は日本で総会を開催することにもなっています。で、日本にとっては韓国が今まで以上に重要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で、韓国にとっても今まで以上に日本が重要にな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ね。で、それはシーレーン防衛であり、アメリカの拡大抑止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同じ立場であり、アメリカをこのインド太平洋地域に関与させ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の協力関係であり、それから新しい戦争の戦い方の中で言うと、レアアースとかエネルギーだけではなくて、防衛装備品のサプライチェーンにおける協力関係もできる対等なレベルの国っていうのは、この地域には日本と韓国の上かもですけど、この分野では。あとオーストラリアですね。そしてまたシーレーンでいくとフィリピンなんかも関係してくると思いますけど、やっぱりそこは同じ利益を共有している。あと経済もですね、交換税政策でアメリカによる、もう自由貿易崩れてますので、CPTPP だとか、経済のネットワークを作っていく上でも韓国と日本は非常に重要なパートナーになると思います。で、ただ CPTPP には、ここからは質問になりますけど、意見プラス質問ですね。CPTPP は韓国も参加を希望されていますけど、やっぱり海産物の輸入規制について解除されないとなかなか政治的に難しいかなというのが1点。それから歴史問題に関して言うと、今すごくうまく管理されている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もう一段、日韓関係を引き上げる上では、日本大使館、それから釜山総領事館前の慰安婦像は、これは撤去していただ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これは違うんですね。
外交関係、ウィーン条約上問題があると思うからです。他のところについて我々がどうこうってことではもちろん韓国国内ないんですけども、そこは象徴的な場所であり、また外交条約上も問題があるところなので、それが変わればですね、撤去されれば日韓関係はさらに多くなると思います。で最後にどう思うんですけど、この点についてどう思われるかということですね。あと議員交流について言うと、いくつかご指摘ありましたけど、私も同感で、若手の議員が交流する。で、日本で多様な交流をする。正直日本からすると沖縄に行くより韓国に行く方が近いんで、週末でも全然会えるんですね。だからいろんなグループがたくさん会うことが大事なんじゃないかなと。で、その時に、日本の場合は今日も国会があって、なかなか縛りがきついので、こういうフォーラム参加しにくいんですけど、これは日本の課題ですけども、国会の縛りとかをちょっともう少し緩くすることで、交流しやすくするとかいうことが必要かなと思うところです。ちょっと雑白な意見および何か反応があれば教えていた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今日は本当にお招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後とも日韓議連、だけじゃありませんけど、日韓の関係は私にとって特別ですので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예, 감사합니다. 그 다지마 선생님 지금 그 연결이 됐나요? 조금 가능하게 되었군요. 자, 다지마 선생님 그 지금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そうですか。先ほどの韓国の皆さんの発言が、日本語訳が全然聞けなくて申し訳なかったと思っておりますが、今、松川先生のお話は日本語で全部理解をいたしまして、途中から、本当後半途中から入って本当に申し訳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皆さんどうもこんにちは。今、中道改革連合野党でございますが、衆議院議員田島要でございます。これずっと喋ってていいんですか？ 예, 좋습니다. 筑語訳ではなくていいの？いいんですね。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松川先生のお話を聞いておりましてね、これは与党、野党、あんまり違いがないなということを改めて確認する場であったような気がいたします。私にとってもですね、私にとってもというか野党にとってもだと思うんですが、もう本当に日韓関係の重要性はもうみんなが認めるところで、だからこそ議連を頑張ってや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が、しかしラッキーなことにですね、こんなにいい時期が割と早くにやってきたということに、私も大変喜んでおる一人でございます。先ほど松川先生からも歴史のね、いろいろな不幸な時代に戻ることはないと思う。私もですね、全く同感で、自分の娘や息子と喋っていてもですね、世代によるやっぱり大きな違いっていうのを認識して、それはポジティブな意味でどんどんそうした良い面が日本側にも出てきているし、もちろん韓国側にも出てきているんだろう。だから、私たちの世代、例えば50代、60代の方々が若干まだ悲観的であってもですね、もう10代、20代は全然違う日韓関係を見てくれるというですね、すごく大きな明るい希望を私自身も感じ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ジェネレーションにバトンをつないでいくために、今私たちができることをですね、一つでも多くやっていきたいなというそんな思いでございます。そして日韓の往来の話が先ほど出ました。これも私も地元千葉県の日韓の関係の会でもいつも申し上げておるんですが、やはり1対3ぐらいですね、韓国から日本に来ていただいている方の方が多いということは、もうちょっと私は日本側が努力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感じておりまして、もっとお隣の韓国を、本当の姿の韓国をやっぱり知るための旅行者がどんどん増えていってほ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例えば昔後ろから撮って画面を私が撮ってもらったら。大丈夫。これ見てない。大丈夫。はい。例えば高校生の修学旅行なんかでも、昔はもっと韓国に行ってたようなんだけども、2カ国の間の国と国の政府と政府がガタガタするとですね、
やっぱりそうした動きを敏感に感じ取った一部の高校は、韓国への修学旅行を取りやめるみたいなことになってたんですよね。だからそうしたことをちょっと踏まえて、これからもう一度やっぱりね、若い世代にどんどん韓国に行ってもらって、日本の人口は2倍以上だと思うんですけど、旅行者が3分の1っていうのは、私は本当に申し訳ない気持ちがあります。だから韓国の方々がすごく日本の今を知りたいという思いで、1泊2日でもですね、来てくれるわけで、本当に目と鼻の先というか、沖縄よりも近いところにソウルがあるんだし、もう私なんかはもう1泊2日でもすぐ行っちゃう方なんですが、できれば1年に2、3回はね、全ての日本人が韓国に行ってもらえるような風になるといいなというふうに個人的には希望しておりますし、それが最大の安全保障であるし、最大のお互いになんていうか 1+1 が3っていうのは私がいつも申し上げるフレーズですが、日韓というのはこの極東アジアで 1+1 が3になる関係を作って、しかも半導体からソフトウェアコンテンツから見てですね、世界を本当に引っ張れる2つの国だなということをね、強く感じておりますので、こんな時代がこんな早くやってきたということに私は感動しております。なんか証券取引所の株価の値上がりも日本以上に韓国が今著しいようでございますが、そんないい時ばっかりじゃない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やはり幸いですね、製造業とか半導体含めた製造業とか日韓がやはり世界の中の多くの国々の中で一日の長があるということはですね、やっぱり紛れもない事実で、これは造船業なんかでも同じですね。そういった意味では本当に力を合わせばですね、世界をより平和で、豊かな世界にできる私たちの2つの国が相当大きなですね役割を担っていけるということを確信をしておりますし、アメリカも大事だし、もちろん中国ともうまくやらなきゃいけないけれども、日韓というのはですね、世界にもう本当に冠たる素晴らしいチームになれるというふうに私は確信をいたしております。同時にまた人口減少とか少子化とか共通の悩ましい問題もですね、これも2つの国が共に力を合わせてですね、やっぱり解決策やいろんな挑戦をしていくべきでは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最後に私最近いつも申し上げてるんですが、アジア開発銀行の日本人のトップの方、なんていう名前でしたっけね、忘れましたが、おっしゃってました。アジアエネルギーパワーアジアですか、今の政府がおっしゃってるパワーアジアで、いろんなサプライチェーンお互いに助け合うことでっていう話が強調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私はそれに加えて日韓の電力送電網ということもですね、長らく安倍総理にも2度ほど提案しておりますが、当時はまだまだ日韓関係難しかったけれども、これからはですね、双方が支え合う一つの具体的プロジェクトとして日本と韓国、具体的には九州か山陰地方とそして韓国の方とですね、送電網をつなぐということはお互いにとってメリットが大きいというふうに確信をいたしておりますので、そうした具体的プロジェクトがぜひ日の目を見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それともう一個ですね、先週外務省と経産省とお話をして、分かったこと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今回そうしたエネルギーでいろいろお互いにとってプラスのプロジェクトを進めていこうという政府間のやり取りがあったそうでございますが、何か韓国側の役所の組織替えがあったそうで、いわゆる化石エネルギーに関してのカウンターパートとしては日本の経産省エネ庁とそうした協議会がスタートしたんですが、自然エネルギーに関しては、経産省から環境省、韓国の環境省の方に、役割が移ったという話が聞きまして、それによってカウンターパートが成り立っていない状況にあると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して、言ってみれば化石発電の方にだけ政府間の協議体がスタートできているという話を
聞いておりますので、それはちょっと残念なことだし、ぜひともですね、自然エネルギーに関しても、役所が環境省に移ったってもちろん構わないわけですから、ぜひ日韓で、そうした自然エネルギー分野に関しても、ぜひ協議を進めていって、協力できる分野をさまざま具体的に模索をしていただきたればありがたいなということをですね、私が先週知ったこととして情報共有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最後に韓国のいろんな産業分野が目覚ましい発展を遂げていらっしゃるので、協調といってもですね、ライバル関係にある分野もたくさんございますので、これは言うは易しであって、日本の経済産業省などもですね、そこはそんなに簡単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ております。私もその通り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が、ぜひそうした中で、繰り返しになりますが、日韓は世界に冠たるすごい2つの経済力を持つ国にな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ので、ぜひ半導体を含めてですね、共に歩みを進め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ので、私も引き続き議員連盟から頑張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以上です。예, 감사합니다. 원래는 두 라운드를 하려고 했는데 발언 시간이 이제 오버되는 바람에 한 라운드를 하고 마지막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에 대한 질문도 좋고 토론자에 대한 질문도 좋으니까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카가와상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요미우리 신문의 나카가와상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제국장으로 맡고 있는 나카가와 타카시라고 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좀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좀 일본어로 해도 될까요? 네. すいません、日本語に変えます。松川先生と田島先生がかなり素晴らしい質問をされてしまって、私もお二方の質問、私も聞こうと思ってたことを先に聞かれてしまったので、改めて別の質問を今考えているんですけども、私が気になるのはですね、やっぱり韓国にいて政治の取材をやっていますと、この間6月8日の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記者会見でもアクサの話、アクサの質問について、大統領こう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私は個人的に必要だと思うけども、国民情緒がとおっしゃった。で、私が質問したわけじゃないので、その後追加質問っていうふうに手を挙げること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ど、私後質問を許されていたら、それを国民の皆さんにね、なぜ必要なのかっていうことを訴えかけるのが、呼びかける、引っ張っていくのが政治家の役割なんじゃないですかって追加で聞きたかった。でもそういう質問は出なかったんですけど、私も挙手して質問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ど、水産物の8件のね、韓国政府が実施している輸入制限措置についても同じです。IAEA が安全性を証明しているわけです。我が国のアルプス処理水について、安全性を証明しているわけです。で、韓国の方に、解禁すべきなんじゃないかと質問をすると、国民情緒がとおっしゃる。安心の問題が解除されていない。ただ政治家はそういう引っ張っていくのが役割なんじゃないかって私は日本でね政治部の記者だったので日本の政治家の皆さんの
街頭演説なんかも取材したり、国会での討論を聞いていても、そういう先生方、議員の皆さん、取材してきたので、やっぱり韓国の皆さん、韓国の国会議員の方々にもそのような姿勢を期待しています。で、少なくともその韓日議員連盟の、その方々にはやっぱりそういう姿勢期待してしまうんで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という、立場的にちょっとなかなかね、こんな舞台にいらっしゃるので、なかなかご回答大変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お考えをお伺いしたいです。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이 없으면은 김희아 선생하고 양기호 교수님에게 패널 질문과 또 플로아 질문을 포함해 가지고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本当は韓国語でやろ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まだ考え方がまとまっていないので日本語でちょっと話します。まずムン・ジンソク先生からいわゆるアシュムジョン、つまり残念なことは何か、それで今後はどうしたらいいかっていう話なんですけども、今のお話を聞いてても分かりますように、日本は少なくとも韓国に対する外交に関してはほとんど与野党で違いはないバイパーティザンなわけですね。で、ただ私はそれはかなり表面的なところをやっぱり捉えているだけなのでバイパーティザンであって、例えば今後同盟の現代化の問題がもっともっと深刻になってきた場合に、果たして日本と韓国の間でどういう議論が行われるのか、これをめぐって私は日韓関係でもかなり違いが出てくるし、日本の中でも必ずしもバイパーティザンではなくなってくる、そういう可能性もあるのかなと思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私は日本の国会はもちろん韓国外交に関しては今のイ・ジェミョン政権が非常に日本に対して非常にうまくやってくれているので、あんまり問題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やはりそれに安心するのではなくて、もっとやはり朝鮮半島の問題、それから中国をめぐる問題、やっぱり中国をめぐる認識はやっぱり日本と韓国では違うことは確かなんですね。違うことは確かで、そういう問題についてやはりもう少し日本の中では議論をするということが必要だし、それから韓国は私は今の議論で質問でもあったわけですが、外交に関しては決してバイパーティザンではないわけですね。保守と進歩の間でかなり違いがあるし、政権与党の内部でも違いがある。で、ただ日本に対する外交に関しては結構バイパーティザンになるわけですね。やっぱりそこら辺はもう少しなんていうのかな、韓国の国会の中でも日本に対する政策をめぐってもう少しいろいろな違った議論が生まれてくる、そういうことがあればいいんじゃないかな。それが日韓関係をもう少し層の厚い関係にしていくために必要な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それはなぜそれが必要かっていうと、確かに政権の支持率が下がっていけば対外的に何か強硬論を言うっていう誘惑に駆られるっていうことはそれは確かなわけですが、やっぱり今状況が違うのは、やはり日韓関係っていうのは日韓の間の問題では決してない。そうではなくて、いわゆるアメリカと中国、米中関係という大きな地政学的な条件の中にやはりかなり組み込まれている。しかもアメリカとの同盟が非常に不確かなものにならざるを得ない。そういう中でやっぱり日韓関係をお互いに考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やっぱりそこはやはり今までの日韓関係、日韓の間の問題の日韓関係とは違った位置づけがやはり必要になってきて、おそらく
イ・ジェミョン大統領もやっぱりそれはよく分かっているので、野党時代に言ったことと今の政策はかなり違うっていうのはやはりそういうところだと思いますし、高市総理も同じような考え方だと思うんですね。ちょっとそういう点はやはりかなり強調しておく必要があるのかなと思います。以上です。예, 각 의원님 그리고 낙가가 기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오늘 발표 토론을 통해서 공부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역시 이제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의원 내각제고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당선 이제 횟수가 높아지게 되면 뭐 방위 대신 외무 대신 하면서 직접 한국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국은 대통령제고 적어도 일본보다는 의원들의 교체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3선, 4선 다선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원하고 일본의 의원하고 비교해보면 일본 측의 젊은 한 20, 30대, 40대 의원들이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 정권 교체도 있고 또 장관분들도 그렇고 관료들도 자주 바뀝니다. 뭐 1, 2년 내에 바뀌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점에서는 가장 강고하고 지속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상대방의 파트너로서의 의원 외교라는 것은 아직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기 중반 지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자세가 바뀔 것인가, 저는 이제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어떤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는 확실하게 이제 남북 관계가 있었거든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일본이 방해를 놓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고, 그게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배경으로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 북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거든요. 더구나 이제 북중러의 어떤 그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윈윈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연대를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 인식이 아닌가, 저는 적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점이랄까, 좀 전체적인 좀 이야기를 한다면요. 아까 이제 일본 의원분들도 좀 질문이 있었던 걸 좀 상기한다면,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인 리더십, 스테이츠맨, 이 폴리티션을 좀 한 단계 넘어서 가지고 스테이츠맨이라고 생각한다면 동북아의 평화라든지 화해라든지 더 나아가서 역사의식의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가가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 갖고 나아가야 된다. 그 점을 더 높이 소리를 높여가지고 외쳐야 된다. 그래야 더 큰 분쟁, 갈등,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악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인식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악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한일 양국 간의 군수전 협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은 단순한 논리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과 어떤 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동북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냐 하면 우선 당장은 그렇지는 않다. 지금 단계에서 그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한일 간의 신뢰 구축이 있으면, 아까 마스카 의원님도 역사 인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양국 간의 신뢰가 구축되면 저절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굳이 이제 소녀상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는 한국 측에서 소녀상을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고 일본도 역시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민단체가 이걸 지금 1,500번 넘게 하고 있는데, 수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고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근데 그것은 한일 양국 간의 신뢰가 쌓이고 또 피해자에 대한 위로 보상,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한일 양국 간의 국민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는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베 정권 이후에 의원 외교가 약해졌습니다. 약해졌다는 것은 정부에 동조합니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이거를 보조하고 또는 뒤에서 어떤 지켜보면서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한일 양국의 각각의 의원들이
자국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수렴되는 좀 더 포용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우원 외교가 동아시아, 글로벌 이런 인식에서 자국의 이익 또는 자당의 이익에 좀 머무르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좀 더 장기적인 시야에서 동북아의 화해, 협력 그리고 평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정치가의 덕목이 아닌가 그런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것은 지금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장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실용교류라는 것이 적어도 정상 간의 신뢰 구축, 한일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호감도의 증가 이런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는 봐요. 근데 그렇지만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일 간에 불신이 강하게 남아 있고 이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전략적 연대를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거든요. 저는 그 점을 한일 우원 외교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적어도 정치적인 일정을 생각한다면 연내 작동을 시켜가지고 2028년에 한일 파트너십 30주년을 향해서 우원 외교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시적인 비전을 내놓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거 그것이야말로 한일 간의 우원 외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따 저녁에 술 마시면서 한 잔 더 하시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이 의원 외교 세션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32여 년간 일본을 연구하면서 이제 한일 의원 외교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각각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의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 좀 친해질만 하면은 또 바뀌고 이래가지고 지속적인 한일 의원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또 고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국의 의원분들은 아니 한국에는 이 여야가 있어가지고 매번 정권이 교체되는데 일본은 특히 이제 자민당 의원분들은 그냥 한국의 이 여야가 교체되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시고 한쪽 당하고만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또 고충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굉장히 희망적인 게 이제는 한일 양국 의원들이 각각의 나라의 사정을 이제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한국이 그래도 이렇게 그 의원들이 자주 바뀌지만은 뭐 주호영 의원님과 같은 이런 또 다선 의원도 계속 계시면서 한일 관계를 계속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도 계시다는 걸 알고 또 일본 측에서도 한국을 오면은 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만나면서 균형 있는 이런 또 의원 외교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이런 모습도 생기고요. 또 조금 전에 또 양기호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한국 국회에는 국회의장 직속의 외교 수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그렇지만은 굉장히 특별한 노력이거든요. 국회의장 산하에 외교 수석이 있어가지고 의원 외교를 직접적으로 이제 관장하는 그런 직함이 생기고 조직이 생겼다는 것은 앞으로 한일 의원 외교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또 희망적인 것을 보면서 오늘 그 특별 세션 한일 의원연맹의 그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